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각 뉴스 어디서 보시나요?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당연히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다고 하시겠지만요. 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휴대폰 화면으로 보게 되는 포털 뉴스. 일단 제목부터 눈에 띄죠. 자연스럽게 끌리는 제목을 터치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또 포털 뉴스 배열이 편향됐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는 포털 뉴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7월 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포털이 미디어의 메인 중에 메인이 된 시대인데요. 얼마 전에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한국의 포털 뉴스와 관련해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대 부설로 이제 로이터 저널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요. 네. 매년 전 세계 한 46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뉴스 이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네. 올해는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한국의 뉴스 이용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는 한 2,006명 정도였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인의 뉴스 이용 패턴이 특징이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온라인 뉴스를 볼 때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사이트, 그러니까 포털이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72%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한 성인 4명 중에 3명? 이 정도가 그러네요. 포털에서 뉴스를 본다는 얘기죠. 네. 영국이 한 19%, 미국이 30%니까 한국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마 뉴스 이용상에 이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전 세계 평균을 보면은 한 33% 정도였으니까 포털 뉴스를 이용한다는 게 한국이 2배 이상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사실은 포털로 간편하게 뉴스를 검색하고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이 30%대밖에 안 되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만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포털 뉴스를 많이 보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우리는 포털로만 뉴스를 본가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국에서 뉴스가 한 4,000개 정도 생산된다고 해요. 네. 이것을 모두에게 다 볼 수 없는데, 한눈에 보기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한국 뉴스 이용자가 초기에는 한두 언론사가 아니라 좀 다양한 언론사 뉴스를 비교하면서 보기를 좀 즐겼어요. 그래서 포털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좀 비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포털 뉴스 서비스 초기에는 여론의 용광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여론의 용광로는 포털. 네. 포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위에 기사들 보고요. 네. 그 기사 밑을 쭉 내리면 댓글이 막 달려 있잖아요. 네. 일단 댓글이 많은 기사들이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기사일 거다. 실제로 랭킹 뉴스 같은 거 포털에 네네. 보면 따로 분류해서 많이 본 뉴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댓글을 보는 재미도 사실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뉴스 댓글이나 토론방 이런 게 네. 그 시민들이 이제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이제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연예나 스포츠 뉴스 등에서는 이제 뉴스 댓글이 좀 사라졌는데 네. 아직도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는 남아 있고요. 이 뉴스 댓글을 통해서 뭐 세상의 여론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이제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너무 많거든요. 뭐 그렇죠. 단지 뉴스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메일, 블로그, 뭐 정보 검색, 뭐 경제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털에서 진짜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보통 종합 정보 서비스형 포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유형을. 네.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일본도 이번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 포털에서 뉴스를 본다는 비율이 한국 다음으로 네. 높은 6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종합 정보를 네. 제공하는 이런 형식의 포털을 운영하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하니까 네, 포털에서 뉴스 역시 보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포털 뉴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로는 참 뭐 나쁜 건 없잖아요. 네,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기능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바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가장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 포털 뉴스가 언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특히 포털 쪽에서는 언론사에 이제 정당하게 기사 전재료를 지불하고 광고 수익을 분배한다. 이런 착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포털 뉴스가 인터넷 언론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그 용어들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 용어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래요. 이게 포털이 인터넷 언론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언론사들은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죠. 왜 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데 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포털이 갖고 돈을 버냐. 이런 불만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언론의 생태계 자체를 포털이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그 곰이 넘고 그렇죠. 뭐 돈은 누가 번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들에게 과연 혜택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논쟁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털 뉴스가 이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다양한 언론사를 한 곳에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댓글 아까 말씀드린 토론방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능도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라지고 있고 뭐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악성 뉴스 댓글이라든가 뭐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 그래요. 뭐 토론이 아닌 선전의 공간으로 변질됐다 이런 비판점이 있는데 이 포털 뉴스의 문제점은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점도 같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털 문제가 생기면 아예 차단하고 없애는 게 지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최근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폭력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 포털 뉴스나 공론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 이런 방구도 없고 뭐 자신들에게 유불리만을 따져서 이런 서비스를 없애고 늘리고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란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그 1년 동안 인터넷 여론의 표현의 자유 공간이 위축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대부분 토론방을 없애던가 뭐 뉴스 댓글, 실시간 검색을 없애고 그리고 유명했었죠. 다음 아고라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3년 전에 사실 폐지됐는데 폐지됐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은근슬쩍 공론장의 기능을 없애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사실 포털사에서 뭔가 좀 논란이 되면 어떤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일단 닫자.
일단 좀 없애자, 중단하자. 네. 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지금 이제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뉴스 배열이 좀 편향성이 있는 것 같다. 네. 예, 이런 지적이 일자 이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둘러싼 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지금 뭐 아예 뭐 이게 언론 개혁으로까지 옮겨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포털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네.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뉴스 기사 배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에어스라고 하고 다음은 뭐 루빅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요. 네. 뭐 원리를 얘기 드린다면은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 기사를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서비스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때 뉴스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이용자들의 추천, 뭐 많이 본 기사, 뭐 댓글 많은 글, 뭐 언론사 평판 이런 것일 텐데 네. 사실 포털에서 직접 공개를 하지 않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아서 이제 학자들은 좀 추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네이버나 다음 담당자도 부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기사 배열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많이 노출이 되고 유리하다. 네. 이런 분석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MBC의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털의 편파성 논란이 생긴 거고, 민주당 이제 미디어 특위에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기능을 삭제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실 언론사 네. 입장에서는 포털 메인에 뉴스가 걸리느냐 마느냐 이거에 또 사활을 걸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해서 들어올수록 언론사로 들어오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네이버가 언론사마다 이제 구독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광고 이익을 이른바 분배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별로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클릭 장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자극적인 외신 보도라든가 뭐 선정적인 뉴스 제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뭐 사건의 본질보다 네. 뭐 언론 기사의 제목이 더 논란이 된 일도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만은 뭐 한두 가지만 거론해 보면은, 네. 뭐 나체 시신의 몸무게가 34kg이었다. 오피스텔의 친구가 된 악마들. 네. 뭐 죄송합니다만 표현입니다만 뭐 수술대 위에 마취 여환자의 회음부 만진 그놈. 네, 이게 뭐, 기사 제목이에요? 네, 기사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기사 제목이에요. 참 민망하죠. 또 뭐 최근에 실종되어서 7일 만에 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렇죠. 교교생의 예.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발견 당시의 복장이나 네. 뭐 사망 당시의 추정 행동 이거를 말 그대로 추정 기사를 묘사를 해서 네. 사실 이거는 그 보도윤리 위반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각 그 언론사마다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거의 개념치 않은 듯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정적인 제목들 또 어떻게 한번 클릭을 받아볼까 하는 낚시성 제목들이 참 볼 때마다 좀 낯뜨겁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포털사가 뉴스 기사를 배열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이때는 당연히 포털사가 이제 비판을 좀 받았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언론사가 그런 기사를 스스로 작성해서 포털에 송고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사실 앞서 포털이 언론 생태계를 교란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언론사 스스로도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국제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해외 외신으로부터 받은 뉴스인데 제목이 너무도 자극적이에요. 그게 제가 방금 인터뷰하기 전까지도 좀 본 건데 네. 뭐 특히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뭐 겐지스강의 시체가 둥둥 뜨고 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뭐 들깨들 먹이가 됐다. 뭐 그리고 뭐 8년간의 뭐 인육 케밥을 팔았다. 정말 이런 거는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좀 인권 유린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당초 이제 포털 뉴스가
자체 뉴스 편집을 안 한 이유가 일부 언론사의 관심을 끄는 이제 방해꾼들이나 뭐 반복적으로 뉴스를 송고하게 하는 이제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편집권을 다시 언론사에 부여하니까 다시 클릭을 유도해서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 게 또 언론사의 문제로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언론사들은 진짜 클릭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려 있으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하는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기사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뭐 이른바 해외 토픽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규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기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포털에 이게 여과 없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언론사들 너희들 좀 자정 노력하자. 포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 좀 가져라. 마냥 이렇게만 하기는 좀 그런데 시청자 단체나 이런 교수님 계시는 학계에서는 좀 대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물론 개별적인 책임은 사실 언론사나 포털사 각각 책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사실 언론사에서도 이런 그 자극적인 제목 달기 장사를 하는 게 그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사실은. 네. 포털이 기사 배열의 편향성이나 이를 방관하는 것도 모두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 인터넷 언론 생태계가 포털이 등장하면서 더 기형적인 플랫폼을 가고 있다. 그리고 여론의 관심도에 플러스해서 비즈니스 수익까지 좌지우지되는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포털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 뭐 여기에 또 광고 수익 배분, 뭐 전재료, 클릭 장사 이런 비즈니스가 걸려 있으니까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포털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자 이게 결국에는 이 언론사와 포털 간에 결국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쉽게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현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보는 게 더 해결이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결국은 이 포털 뉴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현재 포털 뉴스의 법적인 규정이 엄청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포털 뉴스는 미디어 관련해서는 신문법 제2조에 의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예요. 아, 신문법이에요? 네네. 네. 정규 언론사가 아니라 뉴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사입니다. 언론사가 아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포털이 언론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조사에서도 보면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예요? 물으면 네이버 이런 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 같은 포털이 그 언론사라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면은 네이버가 포털인데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뽑히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는 뉴스 전달 기능만 한다는 모호한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포털 뉴스도 그 정상적인 언론의 법 체계를 좀 들어와서 제대로 국민의 감시도 받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뭐 공공성이나 뭐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정비를 제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다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신문 방송 같은 게 있었고, 뭐 시청자나 뭐 독자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포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투명함이 필요하니까 뭐 투명성 보고서의 제출 의무, 뭐 이런 공공적인 기능을 고민하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고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도 포털 뉴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편승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포털도 언론이라는 법체계, 이 언론이라는 링 위로 올라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동일한 잣대로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서로 개선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가 큰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첫 순서였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행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평일 오전 9시 38분에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6월 14일부터 2주간 두 방송을 들었습니다. 먼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담소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의 상담 내용이 특정 주제에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했던 첫 주에는 총 5차례 방송 중 이혼 관련 소송을 3차례나 다뤘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주식 투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이혼 후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는가 등이 주제였습니다. 실제 이혼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상담 내용도 이혼에 쏠려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상담 신청 게시판엔 이혼 관련 상담글보다는 노동과 의료 소송 관련 글들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방송에선 해당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제작진이 다른 주제를 택할 수 있음에도 이혼 분야를 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고민을 듣는다면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을 함께 풀어본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의 상담 주제가 가사소송, 특히 이혼 관련 소송 관련해 너무 치중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양담소는 사연 상담 전에 언론 등에 소개된 분쟁을 통해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시간도 있는데요. 이때 나온 진행자 발언에 대해 짧게 짚으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3일 방송에서 공공기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해당 공무원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민원인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설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행자는 여성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같이 대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이겠지만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던 피해자가 이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상처를 더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 공무원이라는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 관련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더라도 특히 좀 더 예민하고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앤피플 모니터링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는 책의 저자가 게스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14일에는 시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집을 낸 박준 시인이, 그리고 6월 18일에는 2000년 출간돼 200만 부 넘게 팔린 괭이 뿌리말 아이들의 저자이자 최근 20년 만에 신작을 낸 김충미 작가 등이 출연했습니다. 저자의 출연 의도나 신간 소개 내용이 금방 이해될 만한 인터뷰이긴 했지만 왜 꼭 이 저서를 소개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6월 21일에는 N잡 노하우를 소개하는 재테크 자기개발서의 저자를 초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좋았지만 N잡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왜 이 책을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초대된 작가가 진행자와 이전 프로그램에서 만났기 때문에 안면이 있던 상황인데요. 이 점이 섭외의 배경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에게 양질의 책을 소개해야 하는 코너에 걸맞은 섭외 방식인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섭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더 신뢰받을 수 있겠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 그리고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